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7개 정도 부처에 중폭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주로 교체되는데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을 중용해 공직사회 쇄신과 3대 개혁 강력 추진 등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며 내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휴전을 끊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지상전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한 골 도움 1개를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와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겨 3연패를 탈출했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며 전국이 1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등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떠나고 관료나 전문가 출신들로 새 내각을 꾸릴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각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7곳이 거론됩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는 경제관료 출신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우 전 LH 사장과 심교원 국토연구원장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소기업벤처부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용노동부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이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체될 장관들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새로 인선될 인사들은 주로 관료나 전문가 출신으로 꾸려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떠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거니 섭섭해하지 말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차 개각 발표 뒤 오는 8일쯤 이후로 국가보훈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2차 개각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돋보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홀가분하다고 밝힌 이 의원은 민주당이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내로남불과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과 무능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전에 민주당을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이 의원은 구체적인 행로에 대해 숙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특성을 살려 과학, 기술 등 미래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치 개혁 등에 힘을 쏟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 중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탈당 의사를 전했고 홍 대표는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에 당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냐고 꼬집었고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당내 스파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쳐쓰기가 불가능하다는 토로에 깊이 공감한다며 응원한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의 입당을 위해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뉴스 돋보기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해왔던 이상민 의원, 결국 민주당을 탈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만 했는데요. 네.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신당 세력의 힘을 보탤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합류할지 등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소속보다는 국민의힘이 나은 것이 확률적으로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상민 의원을 받을 자리가 있겠느냐며 합류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한 지도부는 대전은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지역이라며 이 의원이 합류할 경우 총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합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5선 중진 의원이고 무게감이 있는 의원인 만큼 실제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정치권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하지만 이 의원 MBN과의 통화에서 지금 정치판에 갈 만한 당이 있느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 등이 상식의 정치를 목표로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제3지대 합류를 고민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 폐해를 극복할 만큼의 세력 규합이 가능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도 최근 통화했다며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말해야 할 때는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나와서 이제 말씀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소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전 대표 요즘 부쩍 잦아진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또 한 번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격한 건데요.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할 일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며 창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런 행보 때문에 당내 혁신계와 창당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원칙과 상식 측은 일단 신당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아직 민주당이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총선 전국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대변신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도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권 신당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신당에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이 전 대표 최근 온라인 구글 폼을 활용해서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번엔 같은 방식을 활용해 내년 총선 희망자 모집에 나섭니다. 출마를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총선 전략을 세우겠다는 건데 어제 SNS를 통해선 신당을 한다고 해도 반윤이 기치가 될 수는 없다며 기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앞서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는 27일을 신당 창당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여당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한 혁신위가 오늘 당 지도부에 불출마, 그다음에 이제 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요구안을 보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권고하는 내용이죠. 네. 하지만 지도부가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는 최고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혁신위가 원래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궤도 이탈의 조짐도 좀 보여요. 공관위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당초 전권을 부여받았던 혁신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7일 혁신위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조기 종료를 의결하며 현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탄핵안 등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늦어진 건데 이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두고 다시 충돌이 예고돼 언제 예산안이 처리될진 기약이 없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면서 결국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현실화됐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을 두고 정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좁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탓을 떠넘겼습니다. 예산안 합의도 못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인 모습,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생 예산과 관련돼서는 실제 어떤 안을 내고 있는지 정부 여당에 다시 역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언급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 추진은 총선용 정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연말 대치가 예상돼 최악의 경우 올해를 넘겨 준예산 정국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임시 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본거지인 가자지구 남부에 본격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혀 확전 우려마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환자들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병원으로 계속 실려옵니다.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라 부상자들은 맨바닥에서 응급치료를 받습니다.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어린 동생을 잃은 소녀는 절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군사작전을 본격화하면서 덩달아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316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다며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 남부의 강력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יכולות לעשות את זה בצורה היסודית ביותר, וכמו שעשינו את זה חזק ויסודי בצפון הרצועה. 지상전 과정에서 하마스의 지하터널 800여 개를 발견해 500개 정도를 무력화시켰고 만차례의 공습을 가했다며 하마스 섬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마스도 로켓으로 반격에 나선 가운데 예멘 반군 후티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مستمرة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من الملاحة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يتوقف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إخواننا الصامدين في قطاع. 후티는 지난달에도 홍해에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납포하는 등 전쟁에 개입해왔는데 때문에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되자 미국은 피해 최소를 위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국내 여론이 점점 약화하자 내년 대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해리스 미국 부통령.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Too many innocent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Frankly, the scale of civilian suffering and the images and videos coming from Gaza are devastating.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As Israel pursues its military objectives in Gaza, we believe Israel must do more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희생이 크면
이스라엘 전쟁이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만약 민간인을 적의 품으로 가게 한다면 전술적인 승리는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휴전이 연장되지 못한 것은 하마스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et's be clear about this. It's because of Hamas that this pause ended, that they were just simply unable, failed to produce a list of hostages that could help enable that pause from extending. So. 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간인 희생 최소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여론 악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내년 재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서 미국 내 민심 위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바다에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SM-2 유도탄의 실제 발사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우리 영토에서 실제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11일 만에 위성 운용실을 가동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바다를 가르며 기동하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에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SM-2 실사요원 청원 전투 배치. 둘, 셋! 전투 배치! 잠시 뒤 SM-2 함대공 유도탄이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함정으로 빠르게 접근하던 가로 4m, 세로 2m 크기의 적 항공기 모형을 격추합니다. SM-2 유도탄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실사격 훈련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투탄 실사훈련을 통해 해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해. 해군은 해외 실사격 훈련보다 약 1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도입한 유도 무기까지 국내에서 시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정찰 위성 발사 11일 만에 위성 정보를 획득하는 정찰 위성 운용실이 임무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화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영하권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7도로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지만 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불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오전 한때 인천과 세종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5도, 대전 영하 3.9도, 대구는 영하 3.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8도, 대전과 광주 10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6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파트 15층에 살던 친모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잠시 뒤 경광등을 밝힌 구급차가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1층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 친모가 아파트 15층에서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런 비정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잠을 잘 못 잤다고. 그래도 결국은 일 터져버렸구만요. 주민에게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친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로 또 이렇게 뭐 좀 다퉜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기 뭐 던진다 어쩐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고 남편이 올라와 보니 애기가 없어가지고.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전과가 10번이 넘는 상습범이었는데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 범행을 저지르다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한산한 지하철역 승강장을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승객 주변을 한참 맴돌더니 슬쩍 다가가 취객의 옷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스마트폰을 챙긴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태연하게 걷다가 이내 황급히 달아납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역 취한 승객만을 노려 지난 10월에만 휴대전화 3대를 훔쳤습니다.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이동 동선 및 추적 수사 끝에 동대문 소재 경륜장에서 체포하였고 여제 2건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덜미가 잡혀 복역하다가 지난 8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한 뒤 직업 없이 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지난달 29일 입적한 자승 스님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자승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신도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승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추모객들이 사찰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손 모아 스님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신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계사에서 진행된 연결식에는 자승 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불교계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사도 낭독됐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연결식이 끝난 뒤에는 자승 스님의 법구를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로 옮겨 불교식 장례인 답의식을 치렀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달 29일 안성 칠장사 요사체 화재 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조계종은 소신공양을 통한 입적이라고 밝히며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조계종의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사찰 재정 투명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자승 스님에게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3개월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90%를 웃돌고 있어 또다시 공급 차질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엽니다. 법관의 SNS 정치적 성향 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방안, 시니어 판사제도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의료계가 3년 만에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기로 했는데 정부도 이에 맞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첫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1일부터 일주일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조만간 대통령실 앞에서의 철야 시위와 더불어 5만 명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총파업입니다. 당시 집단 행동으로 의대 증원 추진을 막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당시 총파업엔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의사협회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계 공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웹에서 폐업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불편이나 피해를 입게 될지를 일단 살펴본 다음에 아울러 의협회의 병원계와 의학교육계, 의료계 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의대 증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전부터 법이 시행 중인데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아직 준비가 충분치 않아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일자리 축소가 우려된다는 이유인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2년 더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2021년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최근 야당이 정부의 사과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당정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겁니다. 만약에 2년간 유예될 경우에 이걸 대비해서 향후 2년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고 화답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숙제는 여전합니다. 당장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지인 서울 광장시장이 최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상인들이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고 손님으로 위장해 시장을 돌며 바가지 단속을 벌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게 15,000원이에요?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영상입니다. 와, 이게 15,000원이라고? 10개도 채 안 되는 모둠전이 15,000원이라는 말에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고 해당 가게는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취재진이 다시 광장시장을 찾아 다른 가게에서 같은 가격의 모둠전을 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모둠전보다는 확실히 양이 많았습니다. 가게마다 달라요? 양이? 가게마다 틀리죠. 집마다 똑같아. 주인에 따라 양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상인회 측은 가격표 옆에 아예 정량을 표시하고 음식 모형을 놓기로 했습니다. 또 위장 손님을 통해 혹시나 모를 바가지 상수를 상시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 정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 구입하기 전에 얼마나 나오는지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바뀌면 너무 좋죠. 바뀌어야 돼요. 과거 그림으로 그대로 파는 경향도 있잖아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 관광객이 부쩍 늘었지만 그만큼 얄팍한 상술도 늘고 있어 단속과 함께 상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봄이 개봉 12일 만인 어제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요. 이는 하반기 영화 중 최단 기록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울의 봄. 어제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을 비롯한 배우 황정민, 정우성, 박훈, 김의성 등 감독과 배우들이 무대 인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영화에서 반란군을 실감나게 연기했던 배우들은 이날 관객들에게 사과 릴레이를 펼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극장가에서는 영화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영화 나홀로 집에 시리즈에서 케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맥컬리 컬킨이 어엿한 40대 가장이 돼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컬킨은 지난 금요일 아내 브렌다 송과 두 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의 거리 별판에 스타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날 축하 자리에는 33년 전 나홀로 집에에서 엄마로 출연했던 캐서린 오하라도 함께했는데요. 오하라는 나홀로 집에가 사랑받는 이유는 모두 컬킨 덕분이라며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맥컬리 컬킨은 1984년 연극으로 데뷔한 후 나홀로 집에, 마이걸 등 아역 시절 출연한 영화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 타이슨에게 도발을 했다가 폭행당한 미국 남성이 합의금으로 45만 달러, 약 5억 8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플로리다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앞좌석에 타이슨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당초 타이슨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남성이 물병까지 던지면서 신경을 건드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날렸다고요. 이 남성 이후 심각한 통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고 직장을 잃는 등 사회적 평판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타이슨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한몫 챙기기 위해 불법으로 땅과 주택을 산 외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허가도 받지 않고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화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중국인 60대 남성은 이 구역의 한 다가구 주택을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5개 호실 모두 전월세 임대를 줬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겁니다. 또 다른 중국인 60대 여성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를 허가 없이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거나 명의 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불법으로 매입한 외국인들이 단속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가격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뛰고 배 이상 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등기가 일단 안 될 뿐이고 일단 건저당으로 해가지고 저당권만 잡혀 돼 있는 거죠.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73명 중 5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대출 이자의 물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다시 확대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좀처럼 손이 가질 않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다 보니 필요한 음식 재료 몇 가지만 사도 예산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만 써야겠다라고 정해두고 되도록 그 선을 안 넘으려고 노력을 한 적도 있고. 외식은 꿈도 못 꿔. 지난달부터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5% 넘게 더 쓸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 공제를 해주는 방식인데 과세 대상 소득이 연 5,500만 원인 근로자는 세부담이 24만 원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최대치도 연 8천만 원으로 공제액은 1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장바구니 물가, 소위 말하는 먹거리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고,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돼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8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당분간 매수 희망자와 매도자 간의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을 이끄는 강남구가 지난주 31주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서초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은 지난달 3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 43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4억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서울 시내 내 11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5대 광역시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23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조정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출 규제 강화,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서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수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섣불리 매수에 동참하기보다는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곳곳에서 캐럴 소리가 들려오는 연말.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풍경도 여기저기 연출되곤 하죠. 영국에서는 수많은 산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은 빨간색 의상은 물론 얼굴을 뒤덮은 흰 수염까지 수많은 산타클로스들이 루돌프 대신 뛰기 시작하는데요. 세계 각지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고 있는 연말. 이색 산타클로스 달리기 대회가 열린 이곳은 바로 영국 리버풀입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에 열리는 이 대회는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도심 5km를 뛰는 행사인데요. 지난 2005년 가장 큰 산타 모임으로 기네스 기록에 올랐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모두 지역 아동병원에 기부된다니 썰매는 없어도 다들 산타가 많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벽돌탑으로 피사의 사탑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볼로냐의 가리센다탑. 중심축이 기우뚱 기울었다는 게 또 두 탑의 공통점인데요. 이 가리센다탑이 최근 문제랍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우뚝 선 벽돌탑.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의 상징인 가리센다탑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도 등장한 명물로 나란히 선 아시넬리 탑과 함께 쌍둥이 탑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탑에 최근 이상 징후가 발견됐답니다. 흔들림이 점점 잦아지면서 지난 주말 볼로냐 당국은 탑을 폐쇄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정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1100년대 착공 당시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심축이 4도 정도 기울어진 채 1000년 가까이 버텨왔지만 이제는 진짜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당국이 예산을 투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니 부디 이 역사적인 명물이 무사하길 바랍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한 무더기의 밀수품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이 포장지가 쓸데없이 귀여운데요. 동심을 제대로 파괴하는 그 내용물의 정체 알아봅니다. 항구 바닥에 깔린 직사각형의 수많은 물체. 미키마우스부터 라이온킹의 아기 신바에 이르기까지 포장지가 귀엽기 그지없는데요. 뜯어보니 안에 든 건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흰 가루의 정체는 바로 코카인인데요. 콜롬비아 해군이 마약 밀수업자의 보트에서 적발에 압수한 것으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108kg으로 1톤이 넘는 양인데 우리 돈으로 약 470억 원 어치라고요. 한편 이 대담한 밀수꾼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는데요. 수십 년 동안 마약과 씨름하고 있는 콜롬비아 당국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필리핀 남부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미사 도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일을 이슬람 반군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주립대 체육관 내부에 회색 연기가 자욱합니다.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다른 부상자들이 줄여 대기 중인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필리핀의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천주교 미사 진행 중 폭탄이 폭발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습니다. Una po, nagkakanta na kasi kami nun, tapos may biglang pumutok sa likod namin. 현장에서는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경찰은 이슬람 반군의 보복 행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We shall leave no stone unturned in order to root out the perpetrators of this heinous crime. And the intent really foment terrorist activity, to foment confusion. 테러가 발생한 곳은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무장단체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고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외국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무분별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의 무라피 화산이 현지 시각 3일 오후 2시 54분쯤 폭발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화산재가 화산 정상에서 최고 3km 높이까지 치솟는 대규모 폭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폭발이 계속되고 있어 당국은 분화구 반경 3km 이내에 관광객이나 주민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됩니다. 서울 합정과 동대문 사이를 무료로 달리는데요. 서울시는 안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유료로 전환하고 구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저녁 버스 정류장에 하얀색 버스가 하나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심야 전기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오늘 밤 11시 30분부터는 이곳에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심야 대중교통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는 총 2대로 합정역에서 동대문역을 지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9.8km를 지납니다. 교통카드를 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합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 버스가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한 것 같아요. 특히 심야 시간에 운행된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만약에 그게 확대가 돼서 운행 시간이 좀 길어지면 편리하긴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의 입석을 금지하거나 버스 시험 운전자를 포함해 특별 안전요원을 버스에 탑승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운행 여건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실행하는 거라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이번 운행 이후 시는 청량리역까지 구간을 연장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차세대 피겨 여왕 15살의 신지아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피겨 간판 차준환도 진통제 투혼으로 정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신지아는 첫 점프에 성공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어진 콤비네이션 점프에 스핀까지 완벽한 연기를 한 신지아는 총점 216.35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언니들을 제치고 시상대 꼭대기에 선 신지아는 내친 김에 다음 달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정상까지 꿈꿉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인 만큼 잘하고 싶고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발목 부상에도 진통제 투혼을 발휘한 남자부 간판 차준환도 깔끔한 연기로 1위에 올라 국가대표 수성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너무 스케이트를 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최종전에서는 승격팀 광주FC가 리그 3위를 확정해 전북을 제치고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우승을 확정한 챔피언 울산은 라이벌 전북을 꺾고 공격수 주민규가 득점왕까지 확정하는 겹경사로 기분 좋게 시즌을 마쳤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6도로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고요. 경주는 영하 5도를 밑돌며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8도, 순천 13도, 경주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모레는 6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오전 한때 인천과 세종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5도, 대전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8도, 대전과 광주 10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지키려면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을 통해 길러진 근육량은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체온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더불어 계피와 부추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반면 너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 몸의 순환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혈관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명상과 취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제때 잘 해소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